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사실상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맞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됐기 때문에 주말을 거쳐서 오늘부터 정면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뽑았는데 보는 시각들,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앙일보 일면톱은 이재명, 윤석열 첫 영선들의 대선, 영선,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1987년 직선제가 새로 도입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 양강, 여야 양쪽의 대선 후보가 영선, 국회의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양대 정당 여의도 밖에서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 한국일보는 능력이냐, 공정이냐. 이재명은 능력, 본인은 그 행정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의 공정. 그래서 프레임 전쟁이 스타트됐다. 프레임 전쟁 스타트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일보는 서로 2030 잡기, 중도 확장의 사를 걸었다. 자, 이쪽이 이제 핵심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중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에 양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경향신문은 의혹 수사, MG표, 돌출은행. 자, 의혹 쪽에 대장동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지금 남아있죠. 그리고 MG 세대, 젊은 세대를 공략해야 되고 양쪽이 다 돌출은행을 먼저 하는 쪽이, 많이 하는 쪽이 아무래도 또 비호감도 그 대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돌출은행이 나오면은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자, 여기도 서울신문도 비호감 뚫기 공약전쟁. 비호감, 서로 당신이 비호감이다. 그래서 이 비호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부터 공약들을 내놓을 겁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50조 들여서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처럼 찔끔찔끔 하지 않고 어차피 곡간을 털 거면은 한꺼번에 보상을 해주겠다. 이재명과 상당히 차별화를 하는 그런 공약이죠. 새 정부 100일 내에 지원하겠다. 이재명처럼 찔끔찔끔은 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첫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여론조사. 이 윤석열이 5일날 11월 5일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실시된 여론조사. 자, 여론조사 첫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PNR 조사입니다. PNR. 5일 선출됐는데 5일 선출된 오후 4시 이후에 5일, 6일 사이에 전국 18세 이상 1,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윤석열 45.8, 이재명 30.3. 상당히 차이가 크죠. 45.3 대 30.8. 자, 그래서 15%포인트나 앞섰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선 본선 주자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후 첫 조사 결과다. 그래서 다음 중 누가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에 윤석열 45.8, 이재명 30.3, 안철수 4.7, 심상정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것이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또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 좀 비슷합니다. 이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TBS 의뢰로 조사를 했죠. 자, 윤석열이 10.6%포인트가 폭등했다. 후보가 되기 전에 홍준표와 같이 경쟁을 할 때 그때보다 후보가 되고 나서 16.6%포인트 폭등했고 이재명은 2%포인트 오히려 하락했다. 16.6%나 일주일 만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홍준표 지지표를 많이 흡수한 것 아니냐. 이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홍준표 지지층 이탈 없이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 43.3, 윤석열 43.0, 이재명 31.2. 앞서 이 PNR 조사와 비슷하죠. 윤석열 45.8, 여기서는 43.0, 이재명 30.3, 여기서는 31.2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윤석열 지지도가 남성,
20대, 30대에 있습니다. 서울 학생 중도층, 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 등에서 크게 상승해서 이쪽 2030 이쪽은 홍준표가 상당히 우세했던 그 지점이죠. 그런데 홍준표 지지자들의 별다른 이탈 없이 컨벤션 효과를 구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도 컨벤션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역벤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박식거리에 갇혀버렸죠. 그런데 윤석열은 컨벤션 효과를 노리면서 상당히 고공행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40대 빼고 모든 연령층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섰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홍준표가 2030, 40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 표를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날 여론조사에서는 이 40대를 빼고는 전부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컨벤션 효과일 텐데 앞으로 컨벤션 효과를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당장 윤석열 앞에 닥친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홍준표 리스크, 안철수 리스크죠. 홍준표는 지금 사실상 이 경선에 승복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독자 출마를 해서 후보 단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홍준표 리스크, 안철수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를 찬스로 바꿔놓아야지 윤석열에게 더욱더 대권 가도의 길이 크게 열리는 것이죠. 이 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역설적으로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윤석열 앞에 떨어진 지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후유증이 있죠.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서 좀 윤석열 입장에서는 좋은 징후가 나타났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 청년 당원 떠나고 홍준표 선대위 불참. 자, 이것이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으로 한겨레 신문이 꼽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컨벤션 효과가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심, 민심 엇갈려서 윤석열의 낙점된 데 대해서 2030이 노인의 힘 이렇게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아니고 노인의 힘. 그래서 당 온라인에 탈당 신고서 인정글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홍준표는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 없다. 유승민도 선대위 참여 유보자. 뭐 이런 그 내용인데 일단 2030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 홍준표를 놓고 보면은 민심에서 승리한 홍준표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저는 경선을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 자, 나 윤석열 캠프 안 가. 이 선언이죠. 자, 여기서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 지금 대장동, 이재명이 대장동,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또 속내는 김종인까지 겨냥했는지도 모릅니다.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김종인이 들어오면은 홍준표는 절대 윤석열 캠프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앙숙입니다. 어제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이 홍준표가 검사 시절에 김종인의 뇌물 사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는데 동아은행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뇌물 사건을 실토를 받은 자백을 받아낸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악연 때문인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홍준표의 복당을 한사코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심 이 책임당원 투표에서 본인 말대로 20년 이상을 당을 지켰는데 윤석열에게 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복당이 늦어져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홍준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비리 의혹 대선, 여기는 총괄선대위원장, 윤석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김종인도 겨냥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인이 윤석열에게 가면은 홍준표는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한겨레 신문 아래 기사입니다. 김종인 원톱 선대위 유력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과 선대위 구성 놓고 충돌을 벌이고 있다. 본인 또 뭐 그렇게 했겠죠. 정권을 달라. 항상 문재인 쪽에 갈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총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갈 때도 그렇고 항상 정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권을 달라. 자, 그래서 김종인 전면 재구성, 이 캠프를 전면 재구성하겠다 이런 조건을 또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중심인 윤석열 캠프를 해체하고 실무형으로 본인이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 현재의 경선 캠프를 이선으로 후퇴하라.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달라는 이야기죠. 다시 주특기입니다. 정권 달라. 자, 이렇게 되면 홍준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이준석 대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겨레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를 어제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제 만난 겁니다. 그제 만났는데 김종인 위원장 원톱 체제에 공감대를 잃었다. 원톱. 자, 홍준표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언급한 시점부터 윤석열 후보 캠프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김종인이 파리떼 이야기하고 이준석이 하이에나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윤석열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 윤 후보가 냉정해질 시점이 오지 않았나. 자기들 말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은 전부 하이에나 파리떼니 총괄 선대위원장 맡을 김종인, 당대표 이준석 우리 말 듣고 하라 이겁니다. 본인들은 파리떼도 아니고 하이에나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파리떼가 하이에나가 누군지, 그리고 당대표가 어떻게 이 당내 사람들을 뭐 파리떼, 하이에나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거강꾼 이야기를 했었죠. 이준석이 이 거강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사감이 잔뜩 쌓인 안철수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강꾼이다. 뭐 일벌백계 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경선 캠프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그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대선 기획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송국군의 혼술에 출연을 해서 이 두 사람이 단일화하지 않고 독자 출마할 가능성은 뭐 0.00001%다 이렇게 자신했던 김영한. 자, 그래서 김영한 인재 영입위원장이 발끈했습니다. 김영한, 이준석, 거강꾼 자찬 내목 치고 비서가 하나만 세워라. 내가 파리떼냐. 자,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파리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준석이. 본인이 그 안철수와 사감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안철수와 절대 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당내에서 단일화, 그러니까 야권 통합을 강조하는 사람을 파리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김영한 전 최고위원이 발끈했습니다. 김영한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과 비교가 안 되죠.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거쳤습니다. 자, 그래서 발끈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영한, 정치의 본령은 거간이다. 서로 중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야권 통합을 위해 시대의 거강꾼을 자처했다. 거강꾼 일벌백계를 선언한 이 대표를 향해서 내목을 가져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김영한 전 의원의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준석이 야권 통합에 나서는 거강꾼을 색출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니 아침에 일어나 자수하여 강명을 찾고 싶다. 비꼬는 거죠. 그리고 야권 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 요구가 죽을 죄라도 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간은 저희 직업이고 정치의 본력은 거간이다. 야권 통합을 이준석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통합하지 않고도 10% 차이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 없는 확신을 정말 모르겠다. 자, 이준석의 사감이 이 총선 필패를 가져올 것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거강꾼, 파리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올 사람도 파리떼 이야기를 하고 하이에나, 이준석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수 언론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지금 독자 완주 출마해서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그렇게 가실 경우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보수 언론의 시각이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칼럼, 유건일 칼럼 보시면은 윤석열, 안철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목을 아예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준석은 또 김종인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김종인도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사감이 많죠. 이준석과 같이 사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감 때문에 단일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보수 언론, 원로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연대 필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나서 어느 제야 법조인 말대로 이것은 아마 서종욱 변호사가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책임총리, 최재형 대법원장, 원희룡 법무부 장관을 말할 수도 있다. 윤희숙 경제부총리는 어떤가? 이 조합은 그럴 수도 있다는 예시일 뿐이지만 다른 조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총질을 너무했다. 주적 개념이 없어졌다. 윤석열을 불러들여 고사시키려 했다. 이준석 이야기죠. 그리고 안철수에겐 참기 어려운 모욕을 했다. 이준석입니다. 또 김종인도 포함되죠. 그와 단일화하자는 그강권은 징계하겠다. 운운했다. 이준석이죠. 자, 그렇게 당한 안철수가 왜 튀지 않겠는가? 그가 튀는 그만큼 공멸이다. 윤석열도 안철수도 홍준표도 원희룡도 이제는 자신보다 정권교체를 더 높게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분별력이 한 줌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지금은 사실 뭐 이준석, 김종인 이렇게 본인들이 당을 어떻게 대선판도 좌지우지하고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도 자기들이 하고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막 주무르기 위해서 본인들이 당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이 여기에 휘둘리면은 공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철수도 공멸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윤석열이 가장 시급한 일은 이 당을 장악하는 것 아닌가, 상황을 장악하는 것 아닌가. 당은 그 당규에 보면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당 대표에 우선해서 당무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야죠.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 이준석이 입도 선배해 놓은 김종인을 그대로 불러오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당 지도부에서 은근슬쩍 처리하려고 하는 5개 국회의원 선거구 공천 문제. 자, 또 지방선거 공천을 뭐 선점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치른다.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양 진영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죠.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토요일에 보내드렸는데 두 후보 부인의 득표활동입니다. 퍼스트레이디 경쟁. 특히 경선 기간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대선 무대에 오를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조간신문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 보시면은 퍼스트레이디 경쟁 시작, 소탈 대 젊음. 소탈은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능 프로그램 같은 곳에 출연을 해서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김건희 씨는 그 젊음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취약하다고 하는 젊은 층에 또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다양한 현장 방문 계획이 잡혀 있고 김건희 씨는 적절한 등판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경기지사 선거 2017년 대선 경험한 선거 베테랑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김건희 씨는 공직선거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이 첫 선거 지원입니다. 대선에 김건희 씨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기획사 이 대표를 하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 14, 15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계, 예술계 인맥이 탄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중과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의 행적과는 좀 다른 행적이죠. 본인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그쪽부터 접촉을 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문 부정, 허위 이력 이런 의혹들에 연루돼 있어서 지금 캠프에서는 등판 시점을 신중하게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는 한 발 앞서갑니다. 그 포스트레이드 경쟁에서 이재명 캠프 안에 배우자실 실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을 앉혔습니다. 배우자실 후보 캠프 안에 보통 배우자 팀 뭐 이 정도는 하죠. 배우자 팀 해서 팀급으로 해서 후보 배우자의 일정을 짜고 뭐 이런 정도 역할을 했고 문재인 후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는 배우자실 해서 아예 김혜경 씨에게 지금 선거 베테랑이 다 됐죠. 김혜경 씨에게 여러 역할을 맡기는데 그것도 실장이 현역 남성 의원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라 이야기죠. 김혜경 씨 일정 메시지 총괄하는 이 배우자실 문캠프 때는 팀이었는데 실로 격상을 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수행 2팀, 수행 1팀은 뭐 후보고 2팀이 배우자죠. 배우자를 보좌했던 것과 비교하면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2팀이 아니고 2실이 되는 거죠. 배우자 실장도 원외 인사가 아닌 현역 국회의원 이해식 의원이 맡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식 의원은 후보 본인이 가지 못하는 일정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독자 일정도 소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김혜경 씨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대선판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다면은 김건희 씨는 그동안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동안 주가 조작, 논문 표절 의혹 등의 잠행으로 일관했는데, 자, 윤석열의 띠동갑 아내 김건희 씨 밀착 내조 났을까? 밀착 내조에 났으면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소개시켜 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득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새로운 영부인상을 정립할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김건희 씨는 호탕한 성격의 사업가 기질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해서 해외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국내로 들어와 전시를 여는 전시기획자다. 코바나 컨텐츠는 2007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 전을 했고 사갈전 이런 굵직한 전시를 다수 기획을 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아서 화제가 됐었죠. 윤석열 후보 재산 공개된 것이 69억, 한 70억인데 그 중에서 윤석열 명의는 2억, 나머지는 전부 김건희 씨 명의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관계로 김건희 씨 이번 대선 레이스의 어떻게 행보를 벌일지가 또 다른 대선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간 공개 행보를 삼갔지만 대선 후보의 아내로 지위가 달라진 만큼 등판 체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합집산, 합종연행도 일어나고 또 몇 가지 또 논쟁거리도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20일 동안 이 대선 레이스가 지금부터 불을 뿜기 시작을 하는 그런 한 주의 시작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